나와 잘 살면 모두와 잘 살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은 향상된다. 자존감이 탄탄하면 사람이 꿋꿋해지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남들에게 맞추고 적응하느라 기운을 빼거나 실망을 많이 겪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들을 전부 다 손에 넣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과 분명히 다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의 암묵적 규약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이상주의에만 조금만 융통성을 두기로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규약을 소화할 수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색한 순간 불편한 마찰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었으니 막연히 답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독은 선택사. 나쁜 동행과 가느니 홀로 가는 편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스퍼그 증후군 환자는 이 속담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 그들은 가까운 사람들조차 침입자로 여긴다. 아스퍼그 증후군 환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뿐더러 그들과의 접촉을 굉장히 피곤해한다. 하지만 정신적 과잉 활동인 중에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와는 정반대로 고독을 못 견디는 사람들 혹은 가느니 나쁜 동행이라도 좋다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인간관계까지 감수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결국 악몽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과 외롭다는 느낌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무리 속에 끼어 있어도 결국은 혼자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혼자 지내느니 학대를 당하는 편이 낫다는 사람도 있다. 그의 마조해짐은 어쩔 수 없는 차선, 잘못된 대안일 뿐이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심리 주종자와 함께 산다면 결국 가장 냉엄한 고독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간단히 말해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리는 인간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따뜻하다. 사실 앞에서 인용한 속담을 바르게 고쳐 쓰자면 다음과 같다. 좋은 동행을 찾으려면 먼저 홀로 걸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외롭다는 감정을 잘 길들여서 같은 편으로 삼아야 한다. 고독을 일방적으로 견딜 때는 불안하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을 잊지 마라. 당신은 당신 자신과 결혼했다. 당신 자신은 언제나 함께 있어 줄 터이니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감정, 거부당했다는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들은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밀착된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그러한 관계는 한 발짝 물러서거나 거리를 유지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배우자나 친구는 말 그대로 숨을 막힌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끝도 없이 인정받고 안심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상대가 절대적으로 자기만 바라보기 원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정신적 과잉 활동이 말하는 절대가 무슨 뜻인지 짐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고양하는 단계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자율성과 강인함이 더해진다. 이제는 고독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젠 버림받을까봐 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 비판에 대처하는 자세.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보통 사람들은 더 나아지기 위해 비판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신들의 이상이 존중받지 못하는 데서 좌절감을 느낀다. 심리 주종자들은 여러분을 소외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려 한다. 여러분은 원래 예민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비판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혼란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제 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비판을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못지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 논리는 나는 나 자신에게 금지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내어 비판한다.
뻔뻔하게 그런 행동을 스스로에게 허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온 여자를 흉보는 사람은 섹시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 금지를 드러내는 셈이다. 비난이 신랄할수록 그 사람의 자기 검열은 강력하다. 이제 열쇠를 쥐었으니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터부를 해독해보라. 이러한 해독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다.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거든 자신이 비판해서 개인적인 금지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라. 보통 사람은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러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의 종합적인 시각을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을 만한 피드백을 기대하겠는가? 그가 여러분에 대해 하는 말은 파편적이거나 왜곡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의 비판은 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에게 안정감이 없다고 비판하거든 그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라. 그가 당신에게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거든 저 운 좋은 녀석은 유유자적한 편도체를 타고 나서 감정의 경량에 좀채 휘말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라. 보통 사람들의 말 맞다나 어떤 비판들은 여러분의 발전에 귀중한 지표가 된다. 여러분이 그 비판들을 정체성 단계가 아니라 행동 단계에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고무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을 피드백으로 받아들이자.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한 비판을 제공한 사람에게 감사하라. 비판에 수긍할 수 없겠거든 그냥 소박하게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면 된다. 상대의 지적이 정신적 과잉 활동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라면 오히려 반가워하라. 그 사람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 멋지게 미소 지으며 맞장구를 쳐주기 바란다. 네, 맞아요. 제가 좀 과한 데가 있죠. 상처와 정면으로 화해하기. 고독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의한 상처 뒤에는 객관적인 폭력, 즉 거부당했던 과거가 있다. 앞에서 누누이 살펴보았듯이 우리 모두는 거부를 두려워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처럼 여기게끔 타고났다. 특히 집단에서의 배척은 조롱당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오랫동안 혼자 있게 될 때마다 무서운 고립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을 차츰 덜 느껴야 한다. 자신의 비범함과 주변 환경의 규범 사이에서 솜씨 좋게 항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삐뚤어진 인간이 여러분의 특별함을 알아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는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여러분을 따돌리기 위해 무리를 조직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한 반응 양식을 잘 개발해야 한다. 낙마 사고 후 승마 공포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곧바로 슬슬 말을 타기 시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장을 보러 나가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손님과 말을 섞어보라. 사람을 만나기가 여의치 않다면 몸이라도 많이 움직여라. 이 기회에 대청소를 하든가 오래전부터 뭐가 들었는지도 잊어버린 냉장고를 정리해보아라. 거부의 경험이 개운하다. 그 망할 계집애 때문에 오랜만에 주방을 싹 정리했네 라는 식으로 대의 만족감의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집단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기보다는 되도록 다양한 사회적 조직에 몸담고 다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나의 인맥을 아주 가까운 친구, 단순한 동료나 동창,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등으로 분류하고 각 범주의 인간관계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자. 물론 여러분은 각별한 관계에 목말라 있지만 다소 피상적인 관계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 애정을 쏟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지 마라. 속 깊은 얘기는 정말로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로 하고만 하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유머 감각과 자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됐어. 저 사람들이 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볼까봐 두렵긴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보일 거라면 꽁하고 움츠러든 모습보다 웃으면서 호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잖아.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하면 상대에게 도움을 적절하게 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성심성의껏 귀를 기울인다.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을 밖으로 불러내거나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그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심리학 전문가 중에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많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무슨 병자처럼 취급하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괴롭게 만들 공산이 크다. 바보와 현자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현자는 상대를 가려 말한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든 굳이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라. 얼른 한 발짝 물러나 화제를 바꾸는 게 상책이다.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 존중,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커져 버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을 존중하게 하라. 사랑받고 말고는 그 다음에 문제이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온전함에 손상을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린아이라면 모를까. 어른은 생존하기 위해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VIP 접대 살롱 앞에 경비를 세우고 손님을 가려 받아라. 대먹지 못한 사람들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 살롱에는 거짓 자아가 없다. 익살맞고 다정다감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손님들만 대접하라. 제 짝을 만나야 꽃피는 인생. 나는 임상 경험에서 나르시즘에 빠진 편태와 정신 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이 짝을 이루는 커플을 압도적으로 많이 만나봤다. 물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쪽은 항상 후자였다. 그들은 자기가 정말 미칠 것 같다면서 절망한다. 나는 가끔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변태들의 증오심을 탈지면처럼 싹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사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아무튼 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 겉머리에서 피를 빨리듯 수탈당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박해자에게서 풀려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또 심리조정 기제를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그 같은 지배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한때 깊은 절망감에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활기차고 에너지가 톡톡 튀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그 이유는 대개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이 많고 두뇌 활동이 비상한 사람을 드디어 만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배우자가 정신적 과잉 활동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들은 원기왕성하고 호기심 많고 유머 감각이 풍부하면서 다정다감한 커플이 된다. 정 많고 순진에 빠진 사람 둘이 만나 신나게 토론하고 티격태격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힘닿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 간다. 정신활동이 남다른 사람과 보통 사람이 재혼 가정을 이루어 잘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이쪽 커플이 좀 더 안정감은 있다. 보통 사람이 배우자의 두뇌 활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면서도 상대의 격한 감정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잘 받아주는 경우다. 두뇌 활동이 남다른 배우자 쪽에서 다소 따분함이나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제공하는 안정감이나 위안을 고마워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원만하다. 당신은 질문이 너무 많아. 당신은 매사에 너무 마음을 쓴다니까. 같은 말도 이해심 많은 배우자의 입에서 나오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자기를 다잡고 한계를 두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적으로는 티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에게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걷잡을 수 없는 리듬을 따라오게 하면 상대는 지쳐 떨어질 것이다. 이들이 균형 잡힌 커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 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배우자가 가정보다는 직업이나 취미생활에서 지적 도전과 과제들을 발견하고 에너지를 분출하며 살아야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인 배우자는 대개 정신적 과잉 활동 개념에 대해 그리 수용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하겠지만 당연한 일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깔때기를 파이프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나의 모든 것을 배우자와 공유할 수 없겠구나라고 깨닫는다. 보통 사람인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지독하게 성차별적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지적하겠다. 남성은 대부분 자기보다 똑똑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남성은 자기 IQ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자기보다는 다소 낮은 IQ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IQ가 실제로 머리가 좋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 부러져도 시집 못 간다라고 하는 할머니들의 충고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예쁘고 똑똑한 여성은 혼자 살 확률이 높다. 그 점에 있어서 절망적인 통계가 나와 있다.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짝을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이여 절망하지 마라. 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뛰어난 두뇌를 잘 활용하면서부터 심리중자 같은 놈팡이에게 끌리지 않고 정말 괜찮은 남성을 만나는 여성의 사례를 많이 봤다. 이런 여성은 자기와 비슷하게 두뇌 활동이 비슷한 남성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다. 그러자면 선택의 기준을 바꾸고 마초들은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두뇌 활동이 비상한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도하게 여자 냄새를 풍기고 다정하게 구는 여성들을 피하라. 그게 다 미끼다. 정신활동이 남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기 위해서는 이성에 대한 판에 박힌 생각, 즉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신의 남성적인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모두 개발하며 성장한다. 그래서 두뇌 활동이 남다른 여성은 외모가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남성적인 데가 있고, 두뇌 활동이 남다른 여성은 반대로 꽤나 여성적인 데가 있다. 음양의 조화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끼리의 만남은 각자의 내면에서 커플 생활에서나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의 균형을 이루는데 이롭게 작용할 것이다. 나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게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비율이 특히 높다고 본다. 최소한 내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랬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 커플은 두 사람 모두 평온하게 자신의 두뇌 활동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러자면 두 사람 모두가 자기 정체성의 공백을 메우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모든 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두뇌 활동이 남다른 사람인데 아직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 책을 다 읽자마자 빌려주기 바란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에 닿는 글. 당신은 충분히 멋지다. 왜라고 묻고 싶었을 거다. 나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했겠지만 내가 얘기를 꺼낼 때까지 잘 참아주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요? 라든가 나도 몰라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받을지도 잘 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몇 가지 가설들이 나와 있기는 하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설명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몇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보려 한다. 예술가, 창작자, 정서가 독특한 사람, 남다르게 태어나 그러한 기질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은 늘 있었다. 역사에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와 천재가 넘쳐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분명하다. 다빈치는 그 전형적인 추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미켈란젤로, 아이작 뉴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오늘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있다. 열쇠 만들기에 집착했다는 루이 16세도 특정한 관심사에 편중된 지적 활동이라는 면에서 한스 아스페르거의 주목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게 영재성일까?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IQ 검사는 다각적 사고방식에 잘 맞지 않는다. 새로운 검사, 이를테면 운해에 의한 검사 방식이 개발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검사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유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 유전성이라는 주제는 이미 꽤 깊게 연구되었고 맹목적으로 해명을 구하던 자들이 유전자와 순전히 역학적인 이유들에 만족하기도 했다. 그렇다. 혈통과 가계를 연구하면 비슷한 인간형들이 눈에 띈다. 한 가족의 형제, 자매, 전원이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경우도 꽤 많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만 두뇌 활동이 비상하다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기분은 더욱더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운해형 인간을 만드는 유전자란 과연 뭘까? 나는 유전적 설명에는 늘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운해형 사고방식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그렇다면 심리적 회복 탄력성 (psychological excellence는) 실제로 위험, 불안정, 학대는 사람을 극도로 예민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사고하게끔 몰아간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 중에서 두뇌 활동이 비상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심리적 회복 탄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선량한 보통 사람이라면 일부러 아이를 학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두뇌 활동이 남다른 아이를 감당할 역량이 안 되니까 아이를 심하게 꾸짖거나 소원하게 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에게 부모의 물리에 꾸중 비판은 정신적 폭력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의 영재성은 학대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게다가 학대당한 아이들이 모두 다 비상한 두뇌 활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아무 문제없는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을 많이 봤다. 이렇게 본다면 심리적 회복 탄력성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다소 타협적인 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재성이 있는 아이는 자신의 부모보다 통찰력이 있고 이성적이며 어른스럽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부모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부모의 이해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스스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의 잘못은 없을까? 글쎄, 부모를 비난하더라도 어머니 쪽을 살펴봤으면 아버지 쪽도 살펴보라.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은 아버지와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의 소임은 삼각관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머니 품에서 아이를 추방하고 분리하여 이부 세계를 정복하러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이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아이가 드러나는 징후들은 정신적 과잉 활동의 징후들과 비슷하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다. 보호. 가족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가장의 역할로 오래전부터 인정되었다. 반면에 가족의 내면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그렇게 널리 인정되지 않았지만 중요도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만약 가족이 이루는 삼각관계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몹시 불안해한다. 교육. 아버지는 지표들을 제시한다. 아버지는 법, 규칙, 제한, 규약, 금기를 전달한다. 그런데 정신활동에 남다른 아이들은 자의적인 권위, 법, 규칙에 고분고분하지 않을 뿐더러 암묵적인 사회적 규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입문. 아버지는 박탈과 부재를 가르친다. 이로써 아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고 좌절을 견딜 수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감정적의 미숙한 면모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리. 아버지는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아이는 다시는 어머니의 치마포로 들어갈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린다. 아버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아이가 타 구분 없는 정서적 집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가계. 아버지는 성을 물려줌으로써 혈통의 후계자를 정하고 아이는 적법성을 부여받고 천주들과 이어진다.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은 많은 고통을 겪는다. 누가 그 아이의 정체성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까? 아버지의 부재나 미미한 존재감 때문에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정체성의 고백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제 역할을 과하거나 모자라게 한다면 아버지 기능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다. 아이를 이 삼각관계에 잘 위치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전능하기를 포기한 어른다운 어른이어야 한다. 부모 세대에서 아이 세대로의 전환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을 늙어가고 장차 자녀에게 추월당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서로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엄마 노릇을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완벽주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모성적이면서도 유아적인 환상에 기한다. 아버지가 불완전할수록 그렇다고 너무 불완전해서는 안 되지만 어머니와 아이는 세상의 현실과 단단히 연결된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완벽주의의 환상, 전지전능함에 머물러 있다. 어린이들은 운해가 지배적인 두뇌 활동을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차츰 잃어버리는 사실을 이 이론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의 기강을 잡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서양의 교육은 개인이 사이에 필요해 부응하게 하는 교육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반항적인 운영 봉상가들보다 말 잘 듣는 잔형 인간들이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자네와 운해의 기능을 인간의 친척벌인 원숭이들의 사이 조직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침팬지들은 가혹할 정도로 확실하게 코드화된 위계 질서를 준수한다. 침팬지들을 관찰하다 보면 마치 잔해만 있는 인간들의 삶을 구경하는 기분이 든다. 반면에 보노보들은 사랑과 협력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피스 앤드 러브 식의 태도가 운에만 있는 인간들의 삶을 희화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요컨대 왜라는 물음에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 여러분은 아이디어가 들끓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으로 번득이고 사랑으로 톡톡 튀는 근사한 뇌를 가졌다. 자, 인생은 참 아름답지 않은가?